안녕하세요. 낭독해드릴 책은 에라스무스의 오신 예찬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라스무스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에라스무스는 15세기 중반에 태어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움직임이 한창인 때 성장하였다. 그는 수도사 공동체와 수도원 등에서 소년 시절을 보내다 수도 원장의 추천으로 파리로 가는데 그곳에서 신학박사 과정을 밟으며 여러 권의 소책자와 격언집을 펴낸다. 이후 기회가 닿은 영국 기행과 이탈리아 기행은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영국에서는 절친한 친구 토마스 모어와 새로운 자극을 주는 존 콜릿을 만난다. 한편 이탈리아에서 보낸 3년 동안 성경의 본질을 잊은 사제와 교황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데 이를 계기로 1511년 영국에 돌아와 그 비판적인 생각을 단숨에 써내려간 작품이 바로 오신예찬이다. 오신예찬은 풍자적이면서도 익살맞은 문체로 인간들의 순수한 어리석음을 예찬한다.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타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람이 타인에게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 그렇다고 주장하려면 당신들은 나보다 더한 미치광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이다. 만약 당신들이 나를 세상에서 몰아낸다면 당신들은 잠깐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참아낼 수 없을 것이고 자신마저도 혐오하며 증오하게 될 것이다. 본디 자연은 친어미보다는 못된 계모에 더 가까운 법이라 인간이 조금이라도 똑똑하다면 그러한 이들의 정신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타인에 대해서는 감탄하는 마음을 심어놓는다. 그 때문에 인간은 우울해지기 쉬우며 그가 가진 모든 장점과 우아함, 매력을 잃게 된다. 신들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인 아름다움마저 퇴색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젊음 역시 노년의 권태로 인해 손상되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 당신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은 예의 범절이다. 당신들이 타인에게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저 행복한 필라우티아 덕분이다. 그녀는 곳곳에서 나를 돕기 때문에 내 동생이라 불러도 좋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어떻게 우아함과 매력을 드러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인간의 삶에서 자존심이라는 소금을 없앤다면 그 즉시 웅변가의 연설은 열기가 식을 것이고 음악가의 음악은 지루해질 것이며 배우의 연기는 사람들의 야유를 듣게 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시인과 무사히를 비웃을 것이고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는 약을 만들면서도 배가 고파 죽을 것이다. 아름다운 니레우스는 테르시테스와 비슷해질 것이고 젊은 파오는 늙은 네르토스와 에타네아 여신은 암퇴지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또한 뛰어난 연사는 어린아이처럼 표현하게 되고 도시 사람은 시골 사람처럼 촌스러움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고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행복이 현재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나의 선량한 필라우티야말로 바로 그렇게 되도록
충분히 도와주는 여신인 것이다. 그녀는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생각, 출신, 지위, 교육, 그리고 조국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므로 아일랜드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되고자 원치 않고, 트라키아 사람은 아테네 사람이 되려 하지 않으며, 스키티아 사람은 행복의 섬 사람들과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토록 많은 불평등을 없애다니 자연은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가. 자연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인색하게 군 적이 있었는가? 자연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높여준다. 그런데 나는 좀 전에 아주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자연의 이런 재능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어떤 빛나는 공원도 내가 영감을 불어넣지 않은 것이 없으며, 어떤 아름다운 예술도 나의 창조력이 가미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할까 한다. 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미칠수록 더욱 행복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광기가 내 영역에 속해 있기만 하다면 말이다. 사실 내 영역은 매우 넓다. 전 세기에 걸쳐 인류 가운데 항상 현자였던 사람, 어떤 종류의 광기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정도로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만약 호박을 여자로 여기는 남자가 미치광이로 취급된다면 그것은 아무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아내가 많은 연인들과 묘례를 즐기는데도 자만심에 가득 차 자신의 아내가 페넬로페보다 더 정숙하다고 믿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은 많은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속에 광포한 사냥꾼들도 포함해보자. 그들은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냥용 뿔피리 소리와 사냥개 짖는 소리를 들을 때에만 진짜로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맹세컨대 개똥 냄새도 그들에게는 계피 향처럼 느껴질 것이다. 짐승을 사냥해 잘게 나누는 일은 또 얼마나 황홀한가. 황소와 염소를 도축해 나누는 일은 평민이하지만 사냥한 들짐승을 자르는 것은 귀족들의 몫이다. 여기 모자를 벗고 무릎을 꿇고 다른 칼로는 대신할 수 없는 훌륭한 식칼을 손에 든 귀족이 있다. 그는 고기의 일정한 부위를 자르기 위해 의식을 치르듯 순서에 따라 몇몇 동작을 취한다. 그를 둘러싼 군중이 입을 벌린 채 이미 1000번도 더 봤을 이 광경을 새로운 사건을 대하듯 찬탄에 맞지 않으며 보고 있다. 수없이 들짐승을 쫓아다니고 그 고기를 사냥해 먹어본 덕에 이제 사냥꾼들은 들짐승과 비슷해진 듯하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왕처럼 생활하고 있다고 믿는다. 돌에 미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다. 이들은 하루는 둥근 건물을 네모진 것으로 바꾸고 다른 날은 네모진 건물을 둥근 것으로 바꾸다가 결국 공사를 끝맺지 못하고 망쳐버린다. 그들은 이제 먹고 거주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몇 년간을 지내지 않았는가? 또 새롭고 신비한 시도를 통해
원소의 성질을 바꾸고 땅과 바다를 탐색해 순수한 에테르인 제5원소를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도 있다. 마음속에 달콤한 희망을 품은 그들은 결코 어떤 노력도 비용도 아끼지 않는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놀라운 상상이 가득하다. 그로 인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런 상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화덕 하나 만들 돈조차 남지 않게 된다. 그래도 그 유혹적인 꿈을 포기하기는커녕 자신이 맛본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보이지 않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말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위대한 일은 그 일을 하고자 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는 이 위대한 자신의 기획을 완수할 수 없을 만큼 생이 짧은 것을 한탄한다. 도박꾼들도 이 집단에 넣어야 할까? 그건 약간 망설여진다. 하지만 떨어지는 주사위 소리에 콩닥콩닥 두근대는 가슴으로 도박을 하러 모인 사람들처럼 우스꽝스러운 광경은 없을 것이다. 그들은 도박판에서 돈을 딸 것이라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오늘 싣고 가던 배가 말레아 곳보다 훨씬 더 위험한 도박이라는 암초에 걸려 난파하고 배에 탄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죽을 힘을 다해 거친 파도를 헤치고 그렇게 살아나오면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이 영리하지 못한 취급을 받을 것이 두려워 도박에서 이긴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할 것이다.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도 우스꽝스럽게 안경을 걸치고 여전히 도박판을 기웃거리는 노인들도 있지 않은가? 그러다 관절염으로 관절이 틀어져도 그들은 주사위를 던져줄 사람을 사서라도 도박을 하지 않는가? 사실 이렇듯 미치지만 않는다면 도박은 유쾌한 놀이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권한이 아니라 복수의 새 여신이 맡고 있다. 유년기가 삶에서 가장 즐겁고 안락한 시기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우리가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입 맞추고 쓰다듬는 것, 비록 적일지라도 아이에게는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들 안에 우신의 매력이 들어있기 때문이 아닐까? 신중한 자연의 섭리는 신생아들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여 자신을 키워주는 사람에게 즐거움으로 보답함으로써 그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시기에 뒤이어 청소년기가 온다. 청소년은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격려받는 존재이며 사람들은 손을 벌려 그들을 감싸준다. 아이들의 매력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내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이성을 갖추게 하고 동시에 근심을 덜어주는 자는 누구란 말인가? 내 말이 옳지 않은가? 아이들이 자라 생활 방식을 배우고 익혀가면서 점차 그들의 매력은 시들고 생기 발랄함은 활기를 잃게 되며 쾌활함은 차가워지고 생명력은 쇠퇴하고 만다. 인간은 내게서 멀어져 감에 따라 생명력이 줄어들어 결국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짐을 지우게 되는 노년기가 찾아온다. 이 시기에 내가 또 한 번 나서서 그 많은 불행에서 그들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이 시기를 참아낼 수 없을 것이다.
신들이 변신을 통해 인간을 죽음에서 구하듯 시인들의 시를 통해 무덤에 묻힐 날이 가까워진 노인들을 유년 시절로 데려간다. 사람들은 늙으면 어린 아이가 된다고 말하는데 참으로 당연한 말이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감출 것이 없다. 내 시녀인 네테의 샘물은 행운의 섬에서 솟아오르는데 나는 노인들을 그곳으로 데려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망각의 샘물을 마신다. 고통은 녹아들고 그들은 다시 어려진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헛소리를 하며 똑같은 소리를 지루하게 되풀이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맞는 말이다. 노인들은 그런 식으로 다시 아이가 되는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두서없이 말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다. 어른처럼 논리정연하게 말하는 아이라면 가증스럽지 않겠는가? 다음과 같은 속담이 이것을 증명한다. 너무 일찍 조숙해진 아이는 혐오스럽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쌓은 완벽한 경험과 강한 정신력, 게다가 판단력에 통찰력까지 갖춘 노인을 어느 누가 참아주면서 친구로 삼아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겠는가? 차라리 노인들은 헛소리나 하라고 놔두는 것이 좋다. 나 오신의 지배를 받는 노인들은 현자처럼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즐거운 술고래다. 좀 더 젊은 나이였다면 겪었을지 모를 삶에 대한 염증도 이제는 그리 타격이 되지 않는다. 때로는 늙은 플라우투스처럼 유명한 세 글자로 되돌아가기도 한다. 만약 노인들이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이성적이라면 지금 매우 불행하겠지만 내 은혜를 받은 그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나 사회에서나 유쾌하고 즐겁다. 호메로스의 작품을 보면 네스토르의 입에서는 꿀보다 더 달콤한 말이 흘러나오는 반면 아킬레우스의 연설에서는 쓴맛이 넘쳐 흐른다. 호메로스는 또한 도시의 담벼락 아래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노인들을 묘사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노인들은 어린아이보다 나아 보인다. 어린아이들이 좀 더 사랑스러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수다를 떨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쾌락은 맛보지 못하니 말이다. 노인들은 어린아이를 아주 사랑하고 아이들도 노인을 무척이나 좋아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닮았기 때문이다. 주름살이 있고 업고와 나이만 다를 뿐 옅게 빛나는 머리카락, 이가 빠진 입, 마른 몸, 우유를 좋아하는 것, 말을 더듬는 것, 제잘되는 것, 어리석음, 좋지 않은 기억력, 경솔함, 이런 모든 점에서 그들은 서로 비슷하다. 늙어갈수록 점점 닮아져서 결국 노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삶을 유감스러워하지도 죽음을 느끼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이른다. 지금까지 에라스무스의 오신 예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